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예, 오늘은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모기업 패스트 리테일링이 올해 그 신입사원 임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간 그 패스트 리테일링이 이제 직원 임금을 계속 올려왔고 올해도 이제 파격적인 인상률을 결정을 한 건데요. 패스트 리테일링의 임금 수준이 일본 내에서 이미 동종업계, 그러니까 패션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요. 은행 업종뿐만 아니라 뭐 도요타, 소니보다도 높아졌어요. 이야. 인건비는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예. 기업한테 이제 인건비가 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찌 된 건지 이 패스트 리테일링의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 비결이 뭔지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일단 구체적인 성장 비결 앞서서 도대체 임금을 얼마나 올려줬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패스트 리테일링이 직원을 뽑을 때 두 가지 트랙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신입사원 공채가 있고 글로벌 관리직 후보로 채용되는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관리직 후보라는 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엘리트 트랙인데 해외 근무가 가능해야 되고 또 매장 책임자로 일찍 올라서지만 그만큼 탈락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 패스트 리테일링은 일반 신입사원 임금을 10% 올리고 글로벌 관리직 후보의 그 신입사원 임금은 12% 올리겠다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네. 신입사원 임금을 실제 얼마 받는지 좀 보면요. 올해 인상률을 적용하면 글로벌 관리직 후보로 입사하는 신입의 월급은 37만 원, 350만 원 정도거든요. 네. 이 연봉 기준으로는 수당 같은 거 포함해서 590만 원, 그러니까 5,500만 원을 받습니다. 네. 일반 신입사원 연봉은 뭐 447만 원, 그러니까 4,2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자마자 예.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이제 보장을 하고 들어간다. 예. 근데 올해뿐만 아니라 그 2023년부터 3년 연속 큰 폭의 임금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2022년에 신입사원 월급이 25만 5천 원이었는데 4년 만에 40%나 오른 이야.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네요. 네. 자, 그러면 다른 일본 기업들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얼마나 파격적인 수준이냐라고 좀 살펴보면 일본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이 230만 엔에서 250만 엔 수준인데요. 유니클로는 2배 이상을 주는 거예요. 일본 대기업들하고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데 일본에서 이 대표적인 고임금 업종이라고 하면 이제 종합상사하고 메가뱅크,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이거든요. 신입사원 초봉을 보면은 이미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이 메가뱅크를 제쳤고요. 일부 종합상사도 뛰어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패스트 리테일링은 신입사원 월급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올렸는데 패스트 리테일링 전체 직원의 연봉이 이제 평균 1,200만 엔,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예. 금융권이 1,000만 엔 안팎이고 도요타가 1,000만 엔 수준인데 그것보다 많습니다. 1,100만 엔 정도 되는 소니보다도 많아요. 예. 쉽게 말하면 옷 파는 회사 다니는 직원이 은행이나 IT, 자동차 기업 직원보다 연봉이 더 높다는 겁니다. 예. 이게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예요. 드문 사례예요. 예전부터 이제 일본의 초 엘리트들이 들어가는 그 종합상사 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연봉이 넘사벽이거든요. 일본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주는 그 미쓰비시 상사는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이 직원 전체 평균 연봉의 경우에는 종합상사를 아직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종합상사는 연차가 높고 근속 연수가 긴 직원들 비중이 높은 반면에 패스트 리테일링은 직원 평균 연령이 종합상사보다 훨씬 어리기 때문에 이 젊은 직원들이 체감하는 연봉 수준은 패스트 리테일링도 일본 최고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사실 패션을 비롯해서 유통 소매업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것이 일반적인데 네. 이 패스트 리테일링은 이런 고정관념을 깬 거네요. 맞아요. 그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글로벌 기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이 될 수가 없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야나이 회장이 유니클로를 세계 1위 의료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놨는데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재를 제값 주고 데려와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3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야나이 회장이 전자상거래 쪽하고 디지털 전환 부분을 강화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분야의 경력직에 최고 10억엔, 그러니까 100억 원의 연봉을 주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야나이 회장 연봉이 4억엔이었거든요. 나보다 2배 이상 몸값을 쳐줘서라도 뛰어난 인재를 데려오고 싶다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실제 당시에 고액 연봉을 주고 본사 직원으로 상당수의 경력직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네. 패스트 리테일링의 파격적인 임금 인상이 창업자의 인재 중심 경영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요즘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하라고 압박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디플레이션을 종식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대규모 재정 정책을 쓰겠다. 그리고 실질 임금 상승을 유도해서 소비를 살리겠다. 이런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기업들한테는 임금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 일본 정부는 임금을 많이 올리는 기업한테는 세제 혜택을 주고 또 반대로 임금을 올리지 않은 기업은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당근과 채찍을 들고 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최저임금 결정에도 일본 정부가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 영향으로 일본의 그 전국 최저 시급이 시간당 1,000원 시대, 1,000엔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년 10월에 그 일본 전국의 그 47개 도도부현 모두 최저 시급이 시간당 1,000엔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하면 최저임금이 1,121엔인데요. 네. 이제 정확히는 한국 최저임금이 1,320원인데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 2025년 최저시급이 이제 1,121엔에서 이제 2024년 1,054엔이었는데 6.3% 인상된 그런 수치입니다. 이건 일본 역사상 최대 인상폭이에요. 그렇군요. 예, 일본 정부 목표가 2029년, 그러니까 2020년대 후반에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500엔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매년 7% 인상을 예. 해야 합니다. 예. 앞으로 일본의 그 최저임금이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가계 실질 소득이 늘고 소비가 회복되잖아요. 소비가 증가하면 또 기업 매출이 개선되고 기업들은 투자를 더 하고 일자리도 늘리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이유는 뭐 경기도 살리고 이렇겠다는 이유는 분명히 이해가 가는데 네. 사실 우리가 기업 하면 큰 도요타, 소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편의점 점주도 있고 맞습니다. 조그만 소상공인들도 있는데 이거 양날의 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현금 보유도 많고 실적도 잘 나오는 큰 기업들이나 임금 인상하면 좋은 인재도 확보하고 해서 선순환이 되겠지만 소상공인들 좀 경영 활동이 열악한 곳에서는 이거 고정비 부담만 오히려 더 커지는 거 아닐까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은 뭐 엔저 효과에다가 초저금리라는 그런 온실 속에서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예. 또 게다가 이제 고령화 때문에 인력난이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임금을 올리는데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니까 춘투라고 해가지고 봄철 임금 협상 시즌에 일본 대기업들은 평균 5.52% 임금 인상에 합의했거든요. 예. 이게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에요. 그러니까 노조가 제시한 임금 인상률을 깎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한 대기업들도 수두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임금은 한 번 올리면 내리기 힘든 그런 하방 경직성이 좀 강한 대표적인 고정비잖아요. 예. 매출이 꺾이는 불황기에는 높은 인건비가 수익성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로 돌아섰고 또 글로벌 소비 경기가 K자로 벌어지면서 이제 소득별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임금 인상을 멈추면 더 깊은 침체로 빠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 관건은 그 임금 인상 자체가 아니라 이제 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생산성과 수익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 갈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유니클로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일본에서 지금 유니클로 그러니까 패스트 리테일링의 행보를 더욱 주목하고 있는데 그 패스트 리테일링 역시 이제 최근 몇 년간 파격적인 임금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에 대한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패스트 리테일링이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패스트 리테일링이 8월 결산 법인이에요. 이제 2025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치 매출을 살펴봤더니 3조 4천억 엔, 그러니까 3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 가까이 매출이 늘었습니다. 예. 영업이익은 14%나 증가해서요. 5,500억 엔, 그러니까 5조 원을 거뒀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한동안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실적이 부진했었다가 다시 연매출 1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매출 기준으로 보면 뭐 글로벌 3, 4위 수준이에요. 그 의료 패션 업체 그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스페인 자라, 그러니까 인디텍스가 1위고 중국의 쉬인 그리고 스웨덴 H&M과 함께 이제 순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갭 그리고 뭐 룰루레몬, 랄프로렌 이런 브랜드 매출보다는 지금 유니클로가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럭셔리 브랜드인 구찌, 생로랑을 보유한 캐링 그룹도 지금 매출을 넘어선 그런 실적입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일본을 대표하는 브랜드인데 이제 일본 내에서보다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더 큽니다. 네. 일본에 이제 한 800개 이제 매장이 있고 전 세계 25개국에 1,7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거를 제외하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북미 시장은 매출이 20% 늘었고 예. 뭐 자라와 H&M 텃밭인 유럽에서도 30% 성장했습니다. 예. 회사 보도 자료를 봤더니요. 올해도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모두 이제 작년보다 10% 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라고 회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 듣고 보니까 엄청난데요. 자라, H&M 대표적인 경쟁사인데 그 경쟁사의 텃밭인 유럽에서도 30% 성장을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 유니클로를 패스트 패션 범위로 많이들 분류를 하잖아요. 예. 근데 유니클로는 우리는 패스트 패션이 아니다라고 오. 말을 해요. 우리는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든다. 유행을 쫓아가는 옷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자신들의 표현으로는 라이프웨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생산 단계에서 보면 이제 빠르게 생산해서 빠르게 소비하는 그 기존의 패스트 패션하고는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보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타쿠미라는 겁니다. 타쿠미가 뭐예요? 네, 일본의 이제 장인, 그 장인을 얘기하는데 일본의 장인 정신을 생산 단계에 적용을 하는 건데요. 유니클로에는 타쿠미 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제 섬유 산업에서 30년씩, 40년씩 종사한 전설적인 장인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그 타쿠민 팀의 이 장인들은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이제 각각 유니클로의 파트너 공장에 배치가 되고요. 품질을 검사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뭐 염색, 방적, 봉제 이런 의류 제조의 전 과정에서 그 일본식 정밀 기술과 장인 정신, 그러니까 모노즈쿠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 철학을 현지 직원들한테 이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 국가에 흩어진 300개 공장에서 옷을 생산하더라도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은 그 차별화된 원단의 경쟁력입니다. 유니클로의 효자 상품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먹히는 상품들 그런 상품들은 대다수 이제 자체 개발한 원단으로 만든 제품들이에요. 예. 예를 들면 이제 땀을 흡수하면 열이 발생하는 뭐 히트텍 그건 좀 겨울철에 많이 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부에 닿으면 시원한 뭐 에어리즘 그리고 휴대용 파우치에 넣는 그 초경량 울트라 라이트 다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매년
수천만 장씩 팔리는 그런 스테디셀러입니다. 이런 그 차별화된 소재가 소비자를 계속해서 유니클로를 찾게 하는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잘 알죠. 사실 저도 애용하는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의류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화된 소재도 직접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네, 유니클로가 원단의 강점을 갖게 된 데는 그 일본 화학기업 도레이하고 그 예. 25년 넘게 이어온 혈맹 덕분입니다. 아, 도레이와 협력해서 원단을 공동 개발하고 이걸 뭐 수억 미터 단위로 대량 발주해서 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거죠. 유니클로하고 도레이 인연의 시작은 그 우리가 흔하게 이제 프리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왜 양털 같이 생긴 이제 포실포실한 네, 알죠. 건데 이제 폴리에스터로 만든 그 기모 원단 말하는데 그 원래는 이제 플리스라는 이름인데 우리가 이제 편하게 발음을 프리스라고 합니다. 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 플리스가 매우 비싼 원단이었어요. 그래서 플리스 한 번 살려면 막 10만 원씩 줬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유니클로에서 도레이하고 손을 잡고 1,900엔짜리 이제 파격적인 프리스 옷을 만들어서 팝니다. 네. 그게 날개도 친 듯이 팔려서 2,600만 장이라는 그런 경이로운 판매고를 올려요. 그때 이제 일본 인구 넷 중 하나는 유니클로 프리스를 입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야나이 회장이 그 프리스 성공 이후에 혁신적인 소재 옷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굳힙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도레이 사장이었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한테 직접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도레이는 뭐 항공기 탄소 섬유, 첨단 IT 소재 이런 데 집중하던 때였기 때문에 네. 뭐 플리스 원단이니 뭐 열나는 내복이니 이런 거에는 뭐 큰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게다가 또 일본 의류 산업은 중간에 이제 종합 상사가 끼어서 원단 공급을 통제하는 게 철칙이었어요. 근데 야나이 회장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중간에 이제 상사를 빼고 네. 우리 둘이서 직접 하자. 상사 마진을 빼서 그 돈으로 이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소재를 연구하자. 네. 그럼 우리가 전략 매입하겠다. 예. 이런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레이 입장에서는 그 재고 리스크 없이 연구비까지 지원받는 파격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유니클로의 손을 잡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큐레이터님 말씀 들어보니까 야, 유니클로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유니클로의 야나이 회장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야나이 회장은 1949년생 벌써 이제 77세입니다.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아버지가 오고리 상점이라는 이제 작은 양복점을 운영했는데 네. 이제 그걸 물려받으면서 의류 산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990년대 초에 이제 야나이는 미국 출장을 갔다가 그 갭 있잖아요. 미국 브랜드. 네. 그 갭 브랜드를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 제조하고 유통이 하나로 합쳐진 그 SPA 시스템이 이제 당시에는 일본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좀 혁명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에 이제 좋은 품질,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이제 브랜드 파워까지 가진 갭을 보고 와 유레카 뭐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갭보다 더 나은 품질로 일본판 갭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야나이 회장은 그 시골 양복점을 결국 갭을 뛰어넘는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내는데 성공하고요. 일본 내에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제치고 최고 부자 자리에 이야. 지금은 오릅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야나이 회장이 성공만 한 거는 아닙니다. 자서전 제목을 1승 9패라고 달았을 정도로 네.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한 삶을 살았다라고 야나이 회장은 고백합니다. 2001년에 그 영국에 21개의 매장을 한꺼번에 낸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장사가 안 돼가지고요. 3년 만에 16개를 한꺼번에 닫는 그런 참패를 겪었었고요. 예. 아동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매장을 전부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실패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야나이 회장 생각인데요. 네. 오답 노트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실패를 어떻게 학습해서 성공의 방식을 찾아내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지금의 인재 정책도 과거 실패에서 해법을 찾아낸 건데요.
그 2000년대 중반에 유니클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제 매장은 늘어나고 사람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을 빨리 점장으로 올리는 그런 정책을 도입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관록이 부족한 그 젊은 점장들이 실적 압박은 강하게 내려오고 또 무거운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버티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무 강도는 또 엄청 세졌고요. 그래서 젊은 점장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유니클로를 줄줄이 떠났고요. 그 유니클로는 청년 노동을 착취하는 기업을 뜻하는 블랙 기업 예.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야나이 회장은 점장 한 명한테 집중됐던 책임을 분산하고 시스템과 데이터로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역할을 나눠서 사람을 갈아넣지 않아도 돌아가는 그런 조직을 갖춰 나갑니다. 예. 앞서 야나이 회장이 1949년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슬슬 나이가 있다 보니까 후계 구도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야나이 회장이 한 번 물러난 적은 있습니다. 예. 50대였던 2002년에 최고 경영자직을 내려놨었는데 음. 그 뒤에 이제 실적이 나빠지면서 3년 뒤인 2005년에 복귀를 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이제 70살이 되면 난 퇴임할 거야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미 이제 그 나이는 훌쩍 넘었습니다. 야나이 회장의 두 아들이 지금 회사 내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네. 야나이 회장은 아들한테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창업가의 가족이 최고 경영자가 되면 사원들은 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야나이 회장은 여전히 이 패스트 리테일링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클수록 나중에 공백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야나이를 찾는 게 지금 패스트 리테일링한테는 아주 큰 과제입니다. 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기업인 유니클로 이렇게 친숙하게 되기까지 그 이면에 엄청난 노력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